네, 뉴스캐비넷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주 후로 다가왔습니다. 초반부터 아주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배신의 정치라는 다른 후보들의 협공에 한동훈 후보 측은 이거 공환증 아니냐 라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정광재 한동훈 후보 캠프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앵커에 이어서 이제 대변인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일주일간 엄청 바쁘셨죠? 어떠셨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 한동훈 당대표 캠프 시작 캠프잖아요. 여기에 조인한 게 6월 20일 오전부터입니다. 6월 19일에 제가 전화를 받아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런 비전을 갖고 같이 정치를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답을 드렸고 6월 20일부터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전화 200통 받냐고 하는데 아마 6월 20일인가요? 그날은 200통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이제 캠프 사무실 앞에 잠깐 사무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한번 갔더니 기자 몇 분들이 계셔서 그 기자분들이 이제 제가 이 캠프에 조인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했고 정말 캐주얼하게 보수 정치 재건하자, 보수의 정치 저변을 넓히자, 그리고 그래서 보수 정권 재창출하자. 9월, 10월이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거다. 그때 우리 당이 준비가 돼 있어야 그 중도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표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 말진 기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전파가 되면서 보수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나가다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방향을 일으켰었고 그 이후로도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그 한동훈 후보님 모시고 대구 방문했잖아요. 맞아요. 저희 모회사 대구 매일신문에서도 인터뷰했더라고요. 인터뷰했습니다. 잘 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사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일부 그 경쟁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는 당심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좀 비토를 놓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그 대구 방문해서 기층에서 느끼는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뭐 기죽지 말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꼭 대구 민심을 다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 시장이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장이라는 직책은 맡고 있지만 그게 대구가 지금 230만 정도 되나요? 230만 인구 그 대구 경북까지는 훨씬 더 많은데 500만 정도. 그분들의 민심이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느끼고 왔습니다. 만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도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2차례 정도 이렇게 실무선에서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셨고 저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가실 때도 우리 그 한 후보께서 가실 때도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캠프 내에서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직접 하시는 걸로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든. 알겠습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는 어떤 인연으로 캠프에 합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해 10월 초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때는 김기현 그 대표 체제였고 12월 말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됐잖아요. 그때 선거가 막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비대위원장과 당 대변인으로 인연을 쌓았죠.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인연이 없었습니다. 검찰에 계셨었고 저는 법제팀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선거 한 3개월 이상 치러지는 과정에서 근접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뭐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를 당 대변인 자격으로 논평이나 뭐 방송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현안과 관련해서는 가끔 그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텔레그램 하고 뭐 이게 있었는데 그 한 후보께서 출마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히신 거는 제가 생각에 한 6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6월 싶어요. 정도? 6월 예. 초 정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 텔레그램 몇 번 좀 더 주고 받았고 아무래도 뭐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필요한데 예. 같이 호흡을 맞췄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인선을 물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까지 기회가 왔는데 저도 마침 그때 뭐 정치적으로 좀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의정부 한번 저희가 예. 뭐 기자 생활 하셨고 저도 예. 20년 넘게 기자 생활 했는데 제가 7월 말 정도 되면은 기자 생활 그만둔 지가 1년 정도 되더라고요. 네. 1년 정도 제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동안은 저에게 너는 이런 일을 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그 어떤 경로들을 막 주어줬었던 거예요. 당에서 대변인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대변인으로 이런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선거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선택한 적은 없었는데 네. 이번에 굉장히 좀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거죠. 당대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과 그럼 제일 가까운 후보가 누구냐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었는데 여러 면에서 뭐 비슷한 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또 연령대가 비슷하잖아요. 저는 75년생이고 한동훈 후보는 73년생인데 뭐 대부분 두어 살 차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네. 우리 주력 후보들이 이렇게 네. 그런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는데 네. 유독 정치권만은 이 386 세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새로운 정치를 하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후보께서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여쭤볼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이제 여쭤볼게요. 근데 이 질문 중에 곤란한 부분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네, 네. 근데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또 안 여쭤볼 수가 네,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 왜 배신이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전통 지지층이 갖고 있는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네. 있죠. 2016년 탄핵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탄핵 전국 시절에 탄핵의 도화선이 된 게 뭐냐? 당정 갈등이었고 그 당정 갈등의 중심에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네. 결국엔 이것이 탄핵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배신이라는 말이 봉건제 죽은 관계가 명확할 때는 배신이란 말이 뭐 가능하겠지만 공화정 민주사회에서 배신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한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면 배신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고종 황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완용이라는 맥러가 있었죠. 네. 근데 그분들이 내린 의사 결정이 우리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인데 내가 고종 황제 밑에서 신하를 했고 이완용과 친했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거 배신이라고 자기 목소리를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 그거 배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과 국민 외에는 배신의 대상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면을 더 울림 있게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배신이라고 할 만한 행동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3의 안을 통해서 더 진상규명에 유리한 특검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특검 제안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금 나오는 발언들을 이해해야지 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차별화를 통해서 다음 정치 행보를 가겠다라는 그런 행보는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차별화 싶습니다. 뭐 대립각을 세워서 별도로 가려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또 드린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 아까도 네. 말씀하신 거하고 괴를 같이 하는데 이게 어감 자체가 어떻게 들으면 대통령 배신했는데 국민은 배신 안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나머지 후보들이어서 네.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여론조사나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잖아요. 그 배신 프레임에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갇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신 프레임에 갇혀 있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아까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 지지율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갤럽 조사, 한국 갤럽 조사 결과 국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에서 38%가 이제 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왔어요.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는데 네. 그 높은 이유는 뭐라고 좀 판단을 하십니까, 내부적으로? 더구나 그 같은 조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에 그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사람들조차도 네. 그 집단 내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게 50%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막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심과 괴리됐을 때는 민심 쪽으로 좀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그 당 지도부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보이는 지지는 여하튼 최근에 보였던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는 앞으로 남은 3년도 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건강한 당정 관계로 끌어올 수 있는 조금 힘 있는 당 대표가 나와주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은 찬성, 그리고 네. 김건희 특검은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을 또 내니까 또 이 한동훈 특검은 어떻게 할 거냐는 다른 후보도 입장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어제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또 사실상의 대통령 특검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찬성 반대 이제 명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야당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 정치적 특검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야당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네, 한다. 예. 오히려 이것을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가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 같은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분들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정치 공세용 특검이 아니라 진상규명용 특검은 역으로 국민의힘이 제안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이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 특검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부당한 수사 개입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에 대해서는 이게 수사가 굉장히 다 진행됐습니다. 도이치 특검은. 그래서 판결을 그렇죠. 앞두고 있는 거고 2심. 또 하나 뭐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이 이른바 몰카를 통해서 현장이 다 중계가 됐어요. 예. 이건 수사를 더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모든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게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측면만 보면 되기 때문에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한동훈 특검과 관련해서는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이거 혐의 없음을 종결했습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 결과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수사 더 필요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수사 체계, 사법 체계가 있는데 특검은 무조건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고 최상병 특검처럼 국민적 의구심이 지금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여론조사한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특검이라는 것 자체는 조국 혁신당이 주도해서 내고 있는데 조국 대표가 개인적 앙심을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통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어떻게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도 보면 고발 사주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 고발 사주 내용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당에 대한 갈라치기용으로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또는 다른 후보들 지지자들과의 완전한 차별화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뭐 반대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다.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다.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주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네. 근데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냐. 이제 상대편 후보들은 네, 그런 뭐,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예. 특검은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사안입니다. 네. 지금 최상병 특검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죠. 거의 네.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네. 예.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문이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괜찮습니다. 지나가네. 저 제가 뭐 바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 전에 말씀드릴게 인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댓글 보니까 막 아우야. 아니 근데 제가 제 정광재- 자신의 예. 인기라기보다는 예. 그 한동훈 후보가 어려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일종의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팬덤에 제가 묻어가는 거지 제 인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뭐 이렇게 현장에 가면은 뭐 제 이름도 불러주시고 가끔 뭐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시는데 네.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한동훈 후보와 정치적 궤를 같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돕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신 거지 네. 제 자체의 인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좀 본인 인기도 송구합니다. 많으세요. 예. 또 이렇게 네. 인기가 많다 보니까 또 네. 더더욱 야당이 이달 중에 한동훈 특검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야당이 우리 네. 당 전당대회에 아주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하려고 7월 중에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부 뭐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과 공감대를 찾고 뭐 통과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논의됐을 때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휘둘려서 특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까? 저는 제가 한동훈 캠프의 대변인으로서 아니라 정치를 비교적 가까이 관찰했던 사람으로 입장에서 민주당이 갖고 가야 하는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 정말로 특검하자라고 표결했을 때 민주당이 그 조국혁신당의 얘기에 동조해갖고 선뜻 통과시켜줄 수 있을지 이거는 좀 가정이 많이 가미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이 발의했을 때 민주당이 동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따가운 여론을 감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또 다른 후보들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캠프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네 분이 나오셨으니까 여러 캠프가 있는데 어떤 캠프가 가장 신경이 쓰이세요? 아무래도 예. 가장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고 있는 원희룡 캠프 아닐까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캠프가 네. 원희룡 캠프고 예. 결국에는 지금 남은 3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있는데 우리 당 전체 한 84만 정도가 책임 당원이라고 하는데 되시죠? 예. 그분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자칫 저는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 당정 관계가 너무 좀 불안해지는 것 아니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원희룡 후보 캠프가 상당히 좀 신경 쓰이죠. 아. 근데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역시 나경원 후보가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예. 네. 그리고 선거를 여러 번 치렀었잖아요. 당대표 선거도 치르고 하면서 나경원 후보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갖고 있는 나경원 후보와 그다음 원희룡 후보가 또 원나 연대설이 또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두 분이 연대가 되면 지지율 양상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우리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희룡 지지자와 나경원 후보 지지자는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나경원 후보가 중도에 있는 분들 아니면 비교적 윤심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더 받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남은 3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바뀐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토론회가 또 여러 차례 열리죠? 네 차례 이상일까요? 예. 토론회 네. 지금 그 정도 예정된 열리는 거, 것 예, 같아요. 네. 예정된 것도 있고 네. 지방에서도 합동 토론회가 5번 있고요, 합동 네, 연설회가 있고. 근데 저는 뭐 원희룡 후보나 다른 측에서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정치 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108일간 총선을 가까이에서 직접 진두 지휘하면서 그 내공을 굉장히 키웠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대구와 부산 방문해서 당원협의회 가서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또 뭐 비전 발표회나 그 정책 토론회 이거에 있어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그럼 중점적으로 강조를 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출마 선언문에 담았던 거는 보수 정치 재건이거든요. 보수 정치 재건을 위해서는 예. 보수 정치의 저변이 확대돼야 돼요. 저변 확대. 그런데 과거 우리가 글쎄 한 2010년 정도까지 아니면 2012년에 사전 투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우리 정치 지형에서 보수가 주류였다라는 사실은 뭐 사실 동감합니다. 예. 근데 2012년 이후 뭐 사전 투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의 그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류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도전자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 진영에 있는 표도 가져와야 되고 중도 진영에 있는 표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수의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 그게 이긴 정당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남에 있는 분들이 우리 보수의 정통은 우리고 또 조금 더 보수적 색채가 강한 사람들인데 왜 굳이 이 중도 쪽으로 더 저변을 넓히려고 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쪽에 가지 않고는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갖고 오지 않고는 우리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술적 전략적 접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술적 전략적 접근이다. 알겠습니다. 그 원희룡 후보가 그 한윤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네. 신뢰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당원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실제 이런 관계라면은 근데 당정 관계가 앞으로 만약에 한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잘 유지가 될지 걱정하는 그런 지지층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후보님과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미 비대위원장을 그만둔 자연인으로 돌아왔는데 대통령과 자연인 한동훈이 만나서 전화 통화하고 밥 먹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한 마음으로 받아보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자연인 한동훈이 아니라 이제 공적 지위가 부여된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이라면 언제든지 더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연인과 이제 대표가 되면 또 다르다. 네, 예. 저는 당 대표가 됐을 때는 당 대표와 대통령으로서 공적인 위치에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3년을 돕고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우리 당원과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염원이 있잖아요. 이 큰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같이 뛰어가는 거죠. 저는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그 소통이 훨씬 더 활발하고 건설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가 경험이 없다고 초보운전이란 이런 경쟁 후보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심이 또 내비게이션이라는 반론도 물론 있고요. 근데 일각에서 이제 뭐 장해찬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왜 대형 사고를 쳤느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네, 지역구 대비 8.43%의 득표율 손실이 있었다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장해찬 전 최고와도 개인적인 인연도 깊고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근데 그 페북 메시지 저도 봤고요. 보자마자 이거 나라도 한번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 반박 메시지 쓸까 하고 하다가 제가 그래도 지금 후보의 공식 공보단장 겸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에이 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요. 제가 그래서 조사해봤어요. 국민의 미래가 36.7% 얻었고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는 45.1% 얻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4% 네. 덜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연합은 몇 퍼센트 얻었는지 아세요? 26.69%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에서 51% 받았는데 26.6% 받았어요. 절반밖에 못 받았어요. 네. 여기에 변수는 뭐냐면 조국혁신당이라는 변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이 24.25%를 얻었는데 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선택의 폭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거였다면 비례대표에서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죠. 국민의 미래와 조국혁신당 유력 정당 3개가 경쟁한 거예요. 네. 당연히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근데 조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미래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국 비조라고 네.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 대표를 뽑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당의 그 분포가 좀 달랐다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통일당이라고 해서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당도 있었죠. 3% 그러니까 한석을 얻는 데 실패했지만 2.9%인가 얻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예. 그럼 저희가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이재명 대표 연임 이제 확실시가 되는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시면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 설정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만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 캐릭터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대비되는 캐릭터를 가지긴 했었는데 네. 앞으로 뭐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화될 거고 그러니까 원내에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민주당 폭주는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근데 소수 정당 108석밖에 갖지 않은 우리 정당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사실 원내에 제가 잘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지금 보셨잖아요. 원 구성할 때 7개밖에 못 건졌잖아요. 예.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하는데 네. 우리가 사실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다면 민심의 지원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민심의 지원을 우리 당이 그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협상의 레버리지로 잘 활용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 그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큰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되면서 결국 의석수는 적지만 민심은 우리 쪽에 있다라는 것을 지렛대 삼아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한동훈입니까? 그 국민의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변 확대입니다. 저변 확대. 이른바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선거 기간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네. 중도와 수도권 청년 특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4월 10일에 선거에서 패배하고 4월 11일 선거 캠프 해단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 전날 그 선거 방송을 하느냐고. 그래서 11일인가 그때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인사를 못 드렸다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그때 처음 하신 얘기가 그 자기가 선거를 한번 뛰어보니까 우리 정당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참패해 갖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수도권에서 정치를 해봤고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뭐 지역구 사무실, 현장 사무실을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수도권에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22개 지역구 중에 지금 몇 개인가요? 우리가 18개를 얻었나요? 나머지 104개는 민주당은 4년 동안 국회의원 현역 신분으로서 지역 민원 해결하죠. 지역 당원 매일 만나면서 해결하죠. 근데 우리는 현장 사무실도 없고 지역에서의 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아이디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왜 한동훈인가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공략해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중수청을 공략해야 된다. 사실 수도권에서 약하긴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영남을 역차별했다. 아무리 뭐 해도 언젠가는 우리 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정치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한동훈 후보가 했거든요. 기존의 지지층들에게도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한동훈 후보가 당을 이끌어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댓글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그래요? 미남 감사합니다. 대변인 네. 예, 미남 대변인 정광재 대변인 그래서 그 미남 대변인 정광재 대변인이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보다는요. 뭐 사실 저보다 당연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계실 거고 그 끝까지 이제 7월 23일이고 투표까지는 사실 3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주변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왜 한동훈 후보여야 하는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고 그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당정 관계 또 남은 윤석열 정부 3년 성공 이끌어낼 수 있는 주역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정광재 한동훈 캠프 대변인과 2부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